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2023년에는 모두에게 행복한 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항상 인사를 나누어도 사실은 삶의 무게가 가볍지만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저만 해도 매년 열심히 살아보자 행복한 일들이 올 거라고 상상하며 희망차게 살아왔지만 꼭 제 뜻대로만 사라지는 게 인생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다른 일들로 인해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더 즐겁게 되는 순간들도 꽤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 이야기에 공감이 되실지 반감이 드실지 잘 모르겠지만 인생사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나요? 저는 결혼을 전후로 삶이 180도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꼭 결혼이 나의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곤 해요. 시댁을 만나고 겪게 되는 일들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좋은 의미로 놀라웠을지 나쁜 의미로 놀라웠을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그 누구보다 다정하게 사랑을 듬뿍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옆집 사는 누구처럼 가출을 하거나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일탈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착하게 성장했죠. 국민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까지 주변 친구들의 머리를 만지며 예쁘게 해주는 것을 즐겨했고 친구들이 마음에 들어하며 저에게 칭찬을 해주는 게 학창시절의 제 낙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미용일에 뛰어들었어요. 참 어리숙했고 순수했지요. 친구들 머리를 만져주는 게 재밌다며 미용일을 시작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악으로 깡으로 열심히 버텨냈어요. 작은 미용실에서 수건 빨고 널고 말리고 접는 보조원 역할만 만으로 3년은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메인 미용사 옆에 서서 고무줄이나 로트를 넘겨주는 일, 그리고 샴푸를 하며 두피 마사지를 해주는 일. 손이 부르트다 못해 피가 철철 흐를지라도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했어요. 제 성실함이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하며 말이죠. 그렇게 저는 제 손기술을 터득했고 서울 알짜배기 위치에 작은 미용실을 개업하게 되었어요. 제 나이 29, 생각보다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지만 20살부터 미용 일을 배워왔으니 근 10년 만에 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저에겐 큰 모험이었지만 신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 지역 근처에 20대의 미용사가 보기 드물었거든요. 그 덕에 제가 어리지만 손도 빠르고 아주 싹싹하다는 좋은 소문이 돌았고 금세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불어 저는 미용실 손님께서 주선해 주셔서 직업군인의 남자와 연애도 할 수 있었죠. 첫눈에 서로 호감이 갔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자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지만 군인이었던 남편, 서울에서 멀리 출장을 떠났고 저희는 편지로 소통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 시대와는 다르게 당시에는 편지만이 거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죠. 제 남편은 성실한 직업군인이었어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취직난이 있었던 해여서 바로 군입대를 지원했다고 해요. 본인과는 꽤 잘 맞았는지 말뚝을 받겠다고 마음을 먹었고요. 집에서도 일찌감치 독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군대라는 일이 자신이 그려왔던 조건과 잘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편지로 소통을 하며 사랑을 키워갔어요. 몇 달에 한 번씩 얼굴을 보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5년여 기간의 연애를 끝마치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편부 가정에서 자라왔다는 사실이 제 발목을 잡았어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될까 싶었고 저는 한 번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시댁에서 저에 대해 반대를 꽤 심하게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시누이들이 문제였어요. 남편은 1남 4녀 5남매의 장손이자 막내 아들이었는데 위로 있는 4명의 시누이들의 입김이 그렇게 셌던 것이었죠. 아빠만 있는데 어떻게 그 집에 우리 막내 동생 장가 보내고 맡긴다는 거야. 누나들이 나를 챙기면 얼마나 챙겼다고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해.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을 했던 결혼이었지만 생각보다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시댁 일을 제외하고서라도 힘든 일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우선은 제가 그렇게 행복하게 일을 했던 제 미용실을 처분했어야 했습니다. 직업군인인 남편과 한 지붕 밑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처사였지요. 정말 피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일궈온 내 가게인데 한순간에 문을 닫게 될 거라 상상도 못 해왔던 일이었어요. 직업군인 남편을 두면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을 해야 하는구나 느끼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무지를 옮겨 다니면서도 출장은 또 왜 이렇게 잦은지요. 아이를 낳게 되면서는 남편이 더 필요했는데 몇 달씩 이어지는 남편의 출장은 저를 더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더군요. 항상 밝고 유쾌했던 저인데 저에게도 이런 힘든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는구나 싶었어요. 길고 어두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말 그대로 끝이 보이지 않았지요. 5남매 중에 막내 아들인 제 남편은 사실 그 시절에 귀하게 자라고 사랑도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시누이들이 남편을 그렇게 예뻐하지 않았어요. 사실 예뻐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었죠. 미워하는 것에 가깝게 아주 못되게 구는 일들이 많았어요. 초반에는 그냥 자매들끼리 마음이 잘 맞아서 그렇게 똘똘 뭉치는 건가 그러려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미워하는데 저라고 예뻐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정말 시어머니도 시키지 않은 시집살이를 시누이들이 그렇게 시켰어요. 예를 들어 시누이들은 우리 가족을 무시하다시피 하는 일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했지요. 시댁 어르신 생신도 사실 뻔하게 아는데 저희 가족만 부르지 않고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이기도 했고요. 아이들을 결혼시킬 때에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청첩장 한 장을 제대로 전해준 적이 없어요. 가족끼리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저희 가족에게 가혹하게 대했어요. 저와 제 남편은 성인이니 그렇다고 쳐도 애들한테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생일이라고 선물 한 번, 학교 들어간다고 용돈 한 번 제대로 받았던 기억이 없어요. 아이들한테는 넷이나 있는 고모들인데 예쁨 받기는커녕 무시당하는 모습이 마음 아팠죠. 곱씹을수록 서럽기만 해요.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구는지 감이 오지도 않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댁에 다녀올 때면 항상 골똘히 생각을 했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남편과 부부싸움도 잦았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야? 신우들 해도 너무하잖아. 진짜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하고. 당신한테 말하는데 그게 뭐 잘못이야? 어쨌든 내 누이들인데 그렇게 말 함부로 하면 내가 뭐가 되겠어? 내 체면은 생각 안 해? 아니, 체면이 밥 먹여 살려줘? 우리 가족 무시당한 건 당신 체면 아니야? 이미 체면은 다 날아간 지 오래구만. 왜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내 편 좀 들어주면 어디가 덧나? 당신 기분 나쁠 만한 상황이고 우리 무시당하고 살아온 게 한두 번이야? 그건 그거고. 우리가 뭔가 말한다고 달라질 사람들이 아닌데 왜 그래 새삼스럽게. 그냥 우리가 좀 참고 넘기자 좀. 일 키우지 말자고. 조용히 넘어가자. 답답한 노릇이죠. 조용히 넘어간다고 넘어가지는 일이 따로 있죠. 시누이들은 우리 가족들을 눈앞에 두고도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데 아이들은 커가고 가족 행사에 참여를 안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건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대로 제 편도 들어주지 않으니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열받고 화나서 당시에 마음 좀 다스려 보겠다고 하지도 않던 요가원도 끊고
명상을 하기도 했었어요. 당연히 제 화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우라통은 터져갔어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시어머니 덕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유달리 저와 저희 가족을 예뻐하셨기 때문이에요. 시누이들이 괴롭히고 난리를 쳤어도 시댁 식구들을 원망하더라도 시어머니를 보며 버틸 수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 중에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봐줬던 경우는 없었어요. 독립적으로 각자 빚지지 않고 살아야 좋은 거라며 신념처럼 아이들을 봐주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아이들의 경우 막둥이가 낳은 새끼들이라며 저희 부부가 가장 고생이 많다며 아이들을 봐주시기도 하고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생색 한번 내신 적 없으시고 기분 나쁘게 무시하셨던 경우도 없었어요. 항상 점잖고 상냥하게 저희 가족을 조용히 서포트해 주셨죠. 게다가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오랫동안 출장을 가게 될 경우에는 꼭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집이라고 해도 남편이 군인이라 작은 관사였는데요. 작은 집이지만 열심히 살림살이 꾸려서 살아간다며 예뻐해 주셨어요. 결혼한 제 친구들 중에서 누구도 시어머니 좋다고 이야기했던 경우는 없었는데 제 경우가 특이하긴 하죠. 저는 시어머니가 불편하기보다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특히 저의 경우에 어머니의 부재 속에 유년 시기를 겪어와서 그런 건지 시어머니가 도와주시고 챙겨주시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좋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해 한 가지 사실을 덧붙이자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과거에 실어증에 걸리게 되어서 말씀을 안 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확한 사연은 제가 잘 알지 못했지만 항상 마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지는 분이었기에 저는 시어머니를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제 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셨어요. 딸이 넷이나 되지만 막내 아들의 며느리로 들어온 저를 가장 예뻐해 주셨고요. 별건 아닐 수 있지만 집안일로 시부모님을 뵙게 되면 꼭 저희 아이들 용돈은 빼놓지 않고 챙겨주셨고 가족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제가 시어머니 표 만두를 참 좋아했는데 시어머니가 꼭 두세 달에 한 번씩 손만두를 빚어서 저희 집으로만 붙여주셨어요. 식당에 가게 되어도 꼭 저를 옆에 두시고 식사를 하셨는데 시누이들 눈에는 이런 모습들이 괜히 더 눈꼴 시리게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시댁의 형편은 꽤 괜찮아서 금전적으로 부족하거나 쪼들리고 힘든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공무원 박봉이라며 저희 남편 군인 봉급 짜다고 꼭 생활비로 보태라고 시어머니께서 남편 몰래 용돈을 쥐어주시기도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아유, 어머니, 이렇게 안 챙겨주셔도 괜찮아요. 매번 받기만 해서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이런 소통은 거의 손짓발짓으로 하는데 눈치가 빠른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특히나 잘 알아차려서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어머님 머리를 직접 해드리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염색을 하지 않으신 건강한 백발의 머리였는데 염색은 원치 않으셔서 주로 파마를 해드렸는데요. 꼬불꼬불하게 파마를 해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어요. 파마가 잘 나오든 나오지 않든 항상 마음에 들어 하시고 파마를 마치고 나서 세팅을 해드리면 꼭 머리를 연신 만지작 거리시면서 소녀처럼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시곤 했어요. 고맙다는 마음은 저를 꼭 안아주는 포옹으로 표현하셨고요. 어머님, 제가 20살 때부터 계속 머리는 말아왔는데 어머님처럼 머리가 예쁘게 잘 어울리시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흰 백발의 머리가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실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 고우셔요, 우리 엄마. 그런데 상상도 못했던 폭풍 같은 일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노년의 여자분이 저희 시댁으로 찾아왔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죠. 문 열어! 문 열라고! 여기 사람 있는 거 다 알고 찾아왔다 이 말이야!
열어서 노인네 다 죽는다. 지금 안 열면 나 진짜 쓰러진다. 사람 죽네 죽어. 죽기 전에 문 열어. 아니, 아침부터 이게 무슨 소란이냐? 어떤 놈이야, 이거? 아이고, 늙어서 모르시나? 기억을 못하는 척 하시는 건가? 나 아시잖소? 나예요. 나 꽃분이. 꽃분이 기억 못하시나? 본인을 꽃분이라고 소개하는 노인분이 시댁을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내 아들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정말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창피란 창피는 다 줬던 거죠. 시아버지가 상황 설명을 해주시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드라마인가 싶었어요. 버젓이 시어머니가 계시는 집에 들이닥쳐서 아들을 내놓아라? 집을 잘못 찾아온 게 아닐까 싶었는데 그건 제 생각이었고요. 사실 얽히고 설켜 있는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본처였던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넷이나 낳았는데 시댁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고집이 더해진 의논 끝에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게 했던 상황이었더군요. 귀하게 어렵게 첩을 통해 얻은 아들 자식이 제 남편인 것이었더라고요. 서로 모르는 척 살 수 있게 하려고 돈을 꽤 많이 쥐어보냈는데 갑자기 그 돈이 떨어진 건지 노망이 난 건지 자기 아들을 되찾아오겠다며 시댁 어르신 댁에 들이닥쳤던 거였어요. 이 이야기는 시아버지를 통해 들었어요. 매사에 무관심하고 시니컬한 태도의 어르신이었는데 자신이 이 집 아들을 낳은 첩이라고 고성을 지르는 할머니가 찾아와서 아들을 내놓으라고 온 집안을 뒤집어 놓으니 무지막지하게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태어나 처음 보는 시아버지의 역정 가득한 화난 모습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큰 돈 쥐어 보냈는데 장가보내서 귀하게 살고 있는 내 새끼를 찾기는 왜 찾아? 뭐라고? 그 쥐 코딱지만큼 돈 좀 줬다고 생색내나 본데 그걸로는 안 되지. 내가 당신 새끼 낳아줬는데 그것밖에 못 준다니.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찾아왔다. 돈 내놔 돈! 아니 이 여편네가 무식하게 왜 이러는 거야? 여기 돈이라도 맡겨놨어? 그런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볼썽사납게 굴어? 미친 거야? 노망난 거야? 노인네가? 미쳤다고? 그래, 나 미쳤어. 그니까 미친 여자가 괜히 이러겠어? 뭐 때문에 미쳤는데?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시아버지께서 아무리 역정을 내고 다그치고 소리를 질러도 제대로 마음 먹고 돈 뜯어 내려온 할머니를 당할 수는 없더군요. 이렇게 찾아오는 거 주거 침입죄라고 경찰 부르겠다고 강하게 나가니 그제야 끼갱하고 우선 돌아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당장 일이야 이렇게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남편이 첩의 자식이었다니. 평상시에는 하지도 않았던 생각들이 고민들로 뒤죽박죽 바뀌어서 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고요. 이 한바탕 소동으로 저희 부부는 크게 부부싸움을 했어요. 신혼 때야 서로 맞춰간다며 기싸움하고 투닥거렸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죠. 제가 시누이들 때문에 힘들고 마음고생했던 것들까지 한 번에 터져서 정말 큰 다툼이 되었어요. 나를 바보 취급하고 속이고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가족이야? 그렇다고 할 수 있겠어? 그게 또 무슨 소리야? 뭘 속여? 나도 모르는 사실이었어. 나라고 그런 이야기가 기쁘고 즐거웠겠어? 우리끼리 위로하고 다독여도 부족할 판에 왜 짜증이야? 당신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리고 신우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그니까 당신이나 나나 우리 자식들이나 모조리 취급해왔던 거 아니야.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우리가 뭐가 못나고 뭘 잘못했다고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는 말이야. 안 그래? 이 집 구석 진짜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저는 제 남편이 설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싶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저에게 말하기 어려워서 속여온 게 아닐까 싶은 마음에 그게 너무 괘씸했던 것이죠. 하지만 남편은 죽어도 몰랐다고 정말 본인이 더 억울하다며 얼굴을 붉히는데
거짓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남편을 믿어보려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왜 이렇게 시누이들이 본인을 미워할까 고민이 많았었다고 해요. 어떤 이유도 없이 그저 미움을 받아와서 그냥 그러려니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까지 이렇게 미워할 줄은 몰랐다면서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간식을 사와도 부스러기 쪼가리를 주거나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공부를 할 때도 저녁에 불을 켜고 공부하면 유난 떤다며 욕을 그렇게 들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어린 시절부터 꼭 그렇게 시누이들끼리 쿵짝짝이 잘 맞아서 본인을 왕따시키듯이 굴고 생일이라고 롤케이크라도 사주시면 한 조각도 받아먹지 못하고 생일 노래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불쌍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와 이야기를 하냐고 나무랐더니 자신의 과오처럼 느껴져서 일부러 피하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어린 시절의 상처, 어떻게 보면 평생의 상처로 남기도 하는데 어린아이에게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경험들이 제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듣지는 않았지만 참 안쓰럽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친아들이라 예뻐해 주시는 것이 그렇다 쳐도 어머니는 어떻게 당신을 예뻐하실 수 있었던 거냐고 물어봤어요. 남편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미움받은 것은 시누이들이 막내 동생 시기 질투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희 부부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또 남편의 모친이 문을 쾅쾅 두드리며 돈을 요구하러 온 거예요. 문 안 열어! 내가 오늘은 꼭 돈 받고 갈 거야! 이런 더러운 인간들 돈도 안 주고 돈 내놔 돈! 동네 사람들 이 집구석이 아주 콩가루 집구석이에요. 동네 사람들 이거 다 하셔야 하는데 이 집 막내 아들이 사실은 내 새끼예요. 돈 내놓으라는데 귀한 아들 데려다 놨더니 돈도 안 주고 노인네들이 아주 노망났어요. 이 집 노인네들. 당혹스럽고 무서운 마음에 졸아서 아이들만 껴안고 있었네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어떻게 하죠? 어떡하죠? 한숨 섞인 걱정만 이야기했어요. 제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고는 현관문을 열고 노인분을 마주했죠. 실어증이 있으셨던 어머님이 무척이나 근엄하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셨어요. 당신 새끼가 도대체 여기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 버린 자식 아니었어요? 같이 키우자고 손 내밀었을 때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렇게도 매정하게 떠나더니만 이제 와서 돈 떨어졌다고 자기 새끼 찾는 부모가 어디 자기 새끼 낳은 부모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도 시어머니의 어머니, 즉 시할머니와 의논을 하고 합의하에 아들을 낳기 위해 첩을 들이셨던 상황이었는데 그 첩이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 완전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고 따로 집을 내어줄 테니 아들을 키우라고도 부탁을 했었는데 자기는 남정네들 없이는 못 산다며 아들만 키우고는 살 수 없다고 발목 잡히기 싫다며 돈을 받고 떠났던 상황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라고 아주 신나고 달갑게만 이 상황을 받아들이신 건 아니었죠. 아들이 없어서 받게 되는 끝이 나지 않는 구박과 시댁살이에 지쳐서 첩을 들이자는 것에 찬성을 했던 것이었죠. 그런 시어머니가 참 가엾게 느껴졌어요. 첩이라는 노년의 여자분과 실랑이를 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 대단하세요. 전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했잖아요. 너희들, 혹시 어떻게라도 할까 해서 그랬던 거지. 얘야, 나는 아직도 말을 하는 것이 서툴고 어렵구나. 어머니는 지금도 말이 잘 안 나오고 얼어붙고 설명하고 말을 하는 게 머리가 쭈뼛 서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노인이 자식들을 해코지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도
정말 무섭고 떨리는 상황이었을 텐데 실어증을 기적적으로 극복하시면서까지 저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게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후로 그 노인분은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아마 시아버지께서 따로 불러서 해결을 보신 것 같더라고요. 돈을 그렇게 많이 요구를 했다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조용히 뒤에서 돈을 받아갔던 상황이었는데 해도 너무하다 싶어서 아버님께서 그만하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이 사달이 난 거였고요. 아들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을 했더라면 아들한테 미안해서라도 저렇게 행동은 못할 것 같은데 말이죠. 아들 자식을 볼 면목이 없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노인분은 돈만 챙겨서 조용히 사라지셨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빠르게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모습에 조금 정말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도와드렸다고 전해 들었네요. 참, 저희 시부모님도 천사죠. 저라면 소송이라도 걸고 크게 혼내줄 것 같은데. 어쩌면 내 아들의 친모라는 타이틀이 마음에 걸려서 그렇게 모질게 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 남편 마음이 말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죠. 자신이 알고 보니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먹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을 위로해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실어증이 있으신 지 오래였지만 아들 내외를 위해 용기를 내어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로 꾸준한 연습 끝에 짧게 말씀이 가능해지셨어요. 그러고는 저희 아들 내외를 이전보다 더 챙겨주셨어요. 제 남편이 안쓰럽게 느껴졌던 것이겠죠. 내 아들이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너는 내 아들이니 스스로 귀하게 생각해야 해. 이렇게 제 남편을 위로하는 말씀들을 참 많이도 해주셨어요. 남편은 오히려 묵묵하게 눈물을 훔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예뻐해 주시고 위로까지 전해주시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계실까요? 남편은 복도 많죠. 어머니께서 배 아파서 낳으신 딸들보다도 저희 남편을 예뻐해 주시고 챙겨주시니 말이에요. 시누이들이 이 상황을 곱게 보지 않았죠. 당연히 시누들은 득달같이 달겨들어서 그렇게도 왈가왈부 이야기를 많이도 했어요. 시누이들은 자기들이 비밀을 보장해서 그래도 그동안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지 않았냐며 우리 덕분에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이제 그 시절은 다 가서 어떻게 하겠냐고 비꼬는 이야기들만 계속했어요. 첩자식이 꾸린 가정인데 잘 지내봤자 얼마나 잘 지내겠냐며 모욕적인 언사는 기본이었어요. 시누이들이 어떻게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못되게 굴 수 있을까요? 우리 사실 다 알고 있었는데 조용히 눈 감아온 거야. 알지? 그니까 우리 덕에 좋은 시절 지냈던 거지. 그 사실을 미리 알았어 봐라. 결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냐? 아주 양가 집안에서 난리 쑥대밭이었겠지. 안 그래? 그니까 말이야.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아이고, 우리가 비밀을 지켜줬던 좋은 시절은 다 갔네. 어쩌냐? 이제 더 힘들어지겠네. 우리 집안 자식도 아니고 첩의 자식인데 일곱째. 그러고는 어머니 아버지께 해야 하는 도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는 저희 가족에게만 몰아붙이듯이 굴었어요. 엄마네 집 가봤어? 세탁기 하나 새로 해드려야 하지 않겠어? 추석 선물 그게 뭐야? 우리는 그렇다 쳐도 우리 엄마 아들씩이나 되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사드린 적 있나? 생각 좀 해라. 너무하지 않냐? 엄마 아빠한테 맨날 받기만 하는 것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는 그저 시누이들 앞에서는 주눅 들고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께서 저희 가족을 아무리 예뻐하신다고 해도 제 남편의 출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게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부모님도 괜찮다고 해도 시누이들이 그렇게 저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까 말이죠. 그 후로 몇 년간 어머니의 위로와 시누이의 구박 아래 저희는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아갔어요. 하지만 저희 식구들의 근간을 흔들 만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님께서 쓰러지신 거예요. 첩이라고 하는 노인분께서 나타나시고 아버님께서는 급성 고혈압으로 몇 번을 응급실을 다녀오시곤 했어요. 혈압이 너무 높은데
연세도 있으시다 보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의 조언을 새기며 살아오셨죠. 하지만 흘러가는 세월에 나빠지는 건강, 어찌할 수 없었나 봐요. 아버님께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상황이 발생하자 다들 피하기 바빴어요. 그렇게 엄마 아빠 하면서 애교를 떨어대던 시누이들은 시치미를 떼고 갑자기 각자 자기 일들이 더 바빠졌다고 핑계를 댔죠. 아, 내가 갑자기 일이 늘었네. 일을 어쩌나? 집이랑 일하는 데까지 거리가 좀 먼데. 아이고, 일을 어째? 나는 저번에 났던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아직 물리치료를 받아야 해서. 미안해서 어째? 아버지는 누가 간호하나? 간병인 말고도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긴 해야 할 텐데. 그래서 저와 제 남편이 돌아가며 아버님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시아버지 병수발을 도와주시는 전문 병간호인도 계셨지만 말이죠. 가족이 곁에서 말을 걸어주고 깨끗이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정성은 환자를 호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 저와 제 남편이 발을 벗고 나서서 책임지고 아버님을 모셨죠. 어머님께서도 항상 저희 곁에 함께 해주셨죠. 따지고 보면 아버님 곁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이겠지만요. 어머님은 아버님이 언젠가는 이러실 거라 예상해왔다고 덤덤히 아버님의 기저귀를 갈아드리곤 했어요. 우리 아저씨도 내가 아프면 내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을 거야.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먼저 아팠으면 우리 남편이 나를 내가 남편 챙기듯 챙겼을 거야. 너희들 너무 애쓰지 마. 내가 챙기는 게 맞단다. 어머니 당신께서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셨지만 아버님 병간호에는 누구보다 열심히셨어요. 집에도 가지 않으시고 병원에서 꼭 잠을 같이 주무셨죠. 그렇다 보니 어머님의 몸이 많이 노쇠해지게 되셨어요. 저와 남편은 그런 어머님께 집에 가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저희 가족이 더 맡아서 병간호를 하기로 했어요.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 저희가 더 정성껏 간호를 했어요. 그렇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합병증도 있으셨다 보니 병세가 쉽게 나아지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꼬박 2년을 병상에 누워 계시던 아버님께서 결국 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눈물이 쏟아졌던 날이었어요. 저희가 정성을 다할수록 아버님께서는 분명 이 병마를 이기실 거라 희망을 가지고 간호를 했는데 말이죠.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 남겨지게 되신 어머님도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웠고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의 재산 문제, 그게 정말 제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시누이들이 저희 가족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그렇게 구박을 하고 윽박지르듯이 욕을 하는 것이었어요. 마음 다해 병간호를 한 상황까지 매도하며 아버지 재산이 탐나서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너희 가족들 이럴 줄 알고 병간호하겠다고 나선 거지? 다 알고 이랬던 거구나. 아주 고단수야 고단수. 우리 아빠 돈 어떻게든 해먹으려고 아주 죽자 사자 그렇게 지극정성이었구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재산이 탐난다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써가면서 거동이 어려우신 노인을 꼬박 2년간 병간호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미용일, 남편은 군대 일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희도 아이를 키우고 육아도 집안일도 없었던 게 아닌데 말이에요. 저는 그냥 이 돈 더러워서 안 받고 말지 싶었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여보, 내가 이거 돈 때문에 이러는 건 줄 알아? 나도 아빠 자식이야. 난 자식으로서 인정받고 싶어. 이거 포기 못해. 아버지의 돈이 탐난다는 것보다 아버지께 진짜 자식으로서 인정받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항상 누이들의 기세에 죽어서 살아왔던 남편이 웬일인지 지지 않고 받아치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유산에 대해 주장을 했어요. 누이들 알겠는데 나도 아버지 자식이야. 그거 분명하다고. 그래, 다들 잘나신 거 알겠는데 아버지 아프셨을 때 누가 아버지 병수발했어? 제대로 와서 아버지 화장실 가시는 거라도 도와준 적 있어?
휠체어라도 끌어서 외출 도와드린 적 있냐는 이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한 누이들이랑 곁에서 임종까지 시키면서 눈물로 병간호한 나랑 누가 더 자식 노릇했다고 생각해? 아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어디서 대들긴 대들어. 너희 줄 돈 없어. 여기 사인해. 사인해야 깔끔해지는 거야. 이렇게까지 말 안 하려 했는데 첩의 자식이라 상종 안 하려다 그래도 동생 대접 좀 해줬더니 기어오르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위에 자산을 남기신 거지 첩의 자식까지 챙기시려고 자산 남기신 건 아니라고 본다. 너도 동의하지 않니? 아니, 난 동의 못해요. 절대 사인 못해. 아니면 소송 가요. 나 어쨌든 어떻게 봐도 아버지 아들로 호적상은 다 등록되어 있어. 뭐가 문제인지 나는 모르겠어. 내가 사실 더 받으면 더 받아야지. 시누이들 입김에 구박에 못 살겠는데 살아온 인생은 어떻고 불쌍한 우리 아버지 병간호 아무도 안 해주는데 나랑 내 와이프가 한 거는 누가 생각해주나? 나 포기 못해. 안 해. 그러니 돌아가요. 그렇게 제 남편은 강하게 자신의 자식으로서의 역할과 도리를 들어 자식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어요. 시누이들은 끝까지 상속 포기각서를 들이밀며 사인하라고 깡패라도 불러야겠냐며 난리를 피워댔고요.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구워 삶으려 했지만 결국 저희 남편은 그 각서에 사인하지 않고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재판장에 서게 된 상황은 마음이 무겁고 좋지 않았지만 남편이 원하는 바는 분명히 이룰 수 있었어요. 상속. 정확히 5명의 자녀 중에 1명 몫에 해당되는 재산을 받게 되었죠. 게다가 법적으로 남편에 대해 정확히 인정을 하는 모양이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시누이들이 첩의 자식이라고 욕을 하는 일도 줄어들었네요. 남편이 첩자식이니 뭐니 욕지거리 계속하면 정말 소송 걸어버린다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머님께서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한동안 무척 힘들어하셨어요. 마음도 공허해 하셨고 챙기는 사람이 한순간 사라진다는 그 허전한 마음을 저희가 감히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시모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점차 말수가 적어졌고 결국엔 실어증이 재발하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치료해보려 노력을 했지만 어머님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의 부자라는 것이 어머님께서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가족과 어머님의 사이는 돈독해졌어요.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어머님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제 어머니는 맞기 때문이죠. 항상 어머니같이 살갑게 안아주시고 반겨주시고 저희 애들도 아껴주시는 유일한 혈육, 어머님이시니까요. 제가 뒤돌아서 생각해봐도 어머니 마음이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남편이 아프고 시름시름 앓고 약해지다가 죽게 된다는 상황을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직접 이를 겪으신 어머님께서는 오죽하시겠어요? 많은 고생을 하셨던 우리 어머니. 그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1년도 되지 않아 어머님께서도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었어요. 제 삶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이었죠. 어머님께서 이 세상을 떠난 날, 저는 어머니의 얇은 손목을 붙잡고 그렇게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이제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흐느끼며 어머님을 끝까지 놓을 수가 없었네요. 신우들도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니 머리를 어디 한 대 맞은 것처럼 조금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얼마나 애쓰면서 두 분께 잘했는지, 그 두 분도 저희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를 알았으니 말이죠. 어머님께서는 특히나 저희 애들을 예뻐하셨죠.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었고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고 어머님 재산도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님께서 저희 애들 이름으로 들어두신 꽤 많은 주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주식이 아이들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는 아이들 대학 학비 걱정은 덜어낼 수 있었어요. 참,
돌아가시면서까지 저희 가족을 마음속에 품고 사랑해 주시는 어머님의 마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랑을 여태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어머님이 더 그립고 애틋했어요. 사연을 들려드리는 지금도 어머님이 보고 싶네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이야기를 들려드린 저의 마음은 홀가분합니다. 제 삶에 나름의 고난과 역경을 정직한 방법으로 이겨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스스로 대견하고 뿌듯하기도 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서 제 아이들에게는 꼭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게 하겠다는 다짐이 있었는데요. 돌아가신 시부모님 덕분에 감사하게도 넉넉한 형편 속에서 교육받고 뛰어놀며 씩씩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꼭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하려고 자주 이야기를 하곤 해요. 각자의 어려움이 다를 거라 생각해요. 아무리 제가 어려웠다고 해도 누군가는 저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저보다 더 멋지게 극복을 해내시기도 하겠죠. 그렇기에 저희 모두가 참 다르면서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제 속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누군가에게 공감을 받으며 웃음과 눈물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저 스스로에게도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아버님,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눈물이 나요. 아직도 기일이 되면 마음이 뭉클해지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죽는 날까지 어머님, 아버님 그리워하며 그리고 예뻐해 주신 저희 자식들 잘 키우려 해요. 모두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만나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30대 초반이 된 여자입니다. 물론 30대 중반에 걸쳐져 있다가 초반으로 내려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겠지만 무언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그런 기분이랄까요? 왜냐면 제가 이혼을 한번 했거든요. 물론 시원하게 잊고 새 출발할 생각이긴 했는데 나이까지 젊어지니까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 출발은 바로 여기서 제 이야기를 풀어놓는 걸로 출발하려 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야 결혼하면 시집살이 남자가 갑이고 여자는 을이라는 제도가 심했잖아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그러나요? 내가 불리하고 내가 당하는 걸 가만히 참고 있지 않죠. 저도 그랬어요. 괜찮은 남자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똥 밟은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이 제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이혼하고 나서도 계속 지옥을 맛보게 해줬어요. 제가 무슨 일을 당했고 어떻게 대갚아줬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서진 씨는 언제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있었어요? 저희 스터디 모임 사람들 중에서도 서진 씨가 제일 잘 아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는 대학생 때 주식부터 조금씩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가정교육을 그대로 물려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재테크에는 계속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취직하고는 부동산 경매나 매매도 한번 시도해봤고요. 우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면 서진 씨, 혹시 저도 서진 씨 옆에 있으면 서진 씨처럼 될 수 있나요?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 되시면 언제 밥 한 끼 같이 먹어요. 제가 살게요. 남편과 저는 부동산 스터디 모임에서 처음 만났어요. 친정 부모님이 재테크로 빛을 본 사람들 중 하나였고요. 그 피를 물려받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저도 재테크에 관심이 워낙 많았죠. 보는 눈도 남달랐고요. 처음엔 그저 스터디 모임 동료라고만 생각했던 사람과 사적인 자리가 많아지고 둘만 보는 날이 많아지니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고 1년 만에 결혼 얘기까지 오가는 깊은 사이가 된 거예요. 남편은 재테크에 관심은 많은데 모르는 게 정말 많았어요.
모르는 것만 많으면 다행인데 그나마 연애 때는 제 말을 열심히 듣는 줄 알고 가르치면 잘 따라오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결혼했더니 신혼 초부터 대형 사고를 친 게 아니겠어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재테크에 손대면 안 될 사람들이요. 그게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이 귀가 이렇게 얇은지 연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주 싸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당신 진짜 미친 거야? 누가 투자를 대출까지 받으면서 해. 투자의 기본도 몰라? 적어도 나한테 물어보기라도 했어야지. 왜 혼자 결단 내리고 멍청하게 일을 키워? 진짜 꿀 정보라고 알려주는데 당장 돈이 없는 걸 어떡해. 나도 돈 있으면 내 돈으로 했지.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이 돈 줄 거야? 돈만 준다면요. 당신한테 무조건 다 말하지. 그냥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 회사에서 주는 월급 70%라도 적금 넣어. 그거만 해. 당신은 투자에 소질이 없어. 재테크가 아무나 하면 되는 줄 알아? 너 지금 나 무시하냐? 그래, 네 똥 굵다. 투자 조금 실패했다고 사람 되게 꼽주네 거. 내가 진짜 좋은 정보 알아와도 너한테만 절대 말 안 해줄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나 말라고. 이렇게 남편은 주변에서 그저 좋은 정보라고 알려주면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이러니 저만 답답하고 속이 터지죠. 저놈은 지가 뭘 잘못했는지 아예 모르더라니까요. 아니, 사람이 투자했다가 돈을 날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면 정신 차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자기 자존심이 먼저고 자기가 무조건 틀리지 않았다며 우기기 선수였어요. 그래서 신혼 초부터 서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제 말을 듣지도 않았거든요. 무시하냐고? 무시할 만 하니까 무시하는 거야. 너 내 말만 들었어도 이렇게 망하진 않았다고. 근데 너야말로 매번 내 말 무시하고 다른 사람 말만 듣다가 이 꼴 난 거잖아. 또? 너 지금 나한테 너라고 그랬냐? 이게 진짜... 됐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더 해. 이제 그냥 각자 알아서 하자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 남편은 절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대체 저건 무슨 똥꼬집이죠? 저는 거의 10년을 재테크 공부를 했어서 제 명의 땅이랑 건물도 있고요. 주식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자기 옆에 있는 아내가 잘 되고 있으면 자기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만 잘 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잘 되자고 남편한테 알려주면 괜히 심술 부리면서 그건 절대 아니라고 오히려 지가 날 무시하면 무시했다니까요. 저도 남편 말에 더는 참지 못하고 네 말대로 각자 알아서 하자고 그랬네요. 그래봤자 지만 손해지. 안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이틀 후에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그대로 일러 바쳤나 보더군요. 너는 그런 황금 같은 정보가 있으면 네 남편이랑 상의도 해보고 네가 확신이 있었다면 남편한테 끝까지 밀어붙여서 같이 투자하게 해야지. 왜 치사하게 너 혼자 투자해서 너 혼자 득을 봐?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도 모르니? 너 혼자 다 헤쳐먹고 우리 아들한테 갑질하려고 이러는 거야? 시어머니는 퇴근하고 들어오는 저를 보자마자 삿대질에 눈에 쌍심지까지 켜고 절 아주 파렴치하고 나쁜 년으로 몰아붙였어요. 어머님 아들 머리가 돌대가리라서 아무리 제가 알려줘도 똥주시게만 반응하는데 그걸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실력이에요, 어머님. 뭐야? 시어미 앞에서도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거 보니까 너 우리 아들은 아주 개똥으로 보이겠다. 지금 네가 돈 좀 쥐고 있다고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나 본데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네가 아무리 재테크에 능하니 어쩌니 해도 한순간에 쫄딱 망하는 게 그 재테크라고.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어머님. 근데 남편은 공부하려는 노력도 없이 그저 돈만 벌고 싶어서 다른 사람 말만 듣다가 어머님 말씀처럼 쫄딱 망했잖아요? 어머님도 더 나이 들어서 자식 때문에 쫄딱 망하고 싶지 않으시면 남편 부추기지 않는 게 좋아요. 대체 제가 지금 뭘 하니? 너 정말 미친 거야? 시어머니는 제가 맞는 말만 하니까
받아칠 말씀이 없으셨는지 이제는 손찌검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남편은 정말 못난 놈처럼 시어머니 뒤에 숨어서 응원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날리는 손을 아주 손쉽게 맞고는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이렇게라도 살고 싶으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네 놈이 혼자 이런 집에서 소고기에 해산물에 맛있는 밥만 먹을 수 있을 것 같니? 지금 대출금 갚느라 빠듯할 텐데 이혼까지 하면 어떻게 살려고 이러는 거야? 이혼? 처년이 어디서 이혼을 들먹여? 시애미 앞에서 이혼? 어디 여자가 먼저 이혼을 입에 올려? 내가 오늘 네 그 못된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고 가마. 이리 와! 시어머니가 제게 손을 뻗으려고 하자 남편이 다급하게 시어머니를 말리더군요. 그만하라고, 이만큼 했으면 제가 알아들었을 거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서둘러 시댁으로 보내버렸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신혼집도 제 명의로 된 집 중 하나였고요. 결혼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쓴 돈은 제가 쓴 돈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러니 이혼하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다행히 이 정도로 말이 통했기 때문에 큰일은 없었네요. 이날 이후로 남편은 제게 콩고물이라도 받아먹고 싶은 건지 제 눈치를 엄청나게 보면서 집 청소도 하고 가끔 다리 마사지도 해주길래 모른 척 받기만 했죠. 그러다 몇 개월이 지나고 남편 생일 때였는데요. 저놈이 또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일주일 뒤에 내 생일이잖아. 나 생일 선물로 외제차 뽑아줘. 싫어, 외제차는 무슨 외제차야. 지금 있는 차나 잘 타고 다녀. 회사 사람들은 다 외제차 타고 출근하는데 나 혼자 국산차 타고 출근하니까 가오가 떨어지잖아. 당신은 남편이 국산차 타고 다니면 부끄럽지도 않아? 남편 기 한번 살려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냐? 그렇게 외제차가 타고 싶으면 네가 열심히 돈 벌어서 네가 사던가. 내가 네 물주야? 당신은 나한테 돈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 말 나온 김에 당신 투자 어디 했는지 확인 좀 해야겠어. 남편은 제가 본인 투자 목록을 확인하는 걸 매우 싫어했어요. 가끔 남편이 귀찮게 굴 때면 파리 쫓듯이 쫓아내려고 일부러 투자 목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씩씩대면서 작은 방으로 가버리더군요. 근데 이놈이 또 지엄마한테 일러바쳤는지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예, 곧 우리 아들 생일인데 선물은 뭐 해주기로 했니? 생각한 게 따로 있는 거야? 아니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따로 생각한 선물은 없어요. 왜요? 잘 됐네. 그러면 우리 아들 그 차 한 대만 뽑아줘라. 얘가 요즘 통 기운이 없더라고. 네가 생일 선물로 외제차 하나 뽑아주면 너도 주변에서 사모 소리 듣고 얼마나 좋니? 이런 게 상부상조 아니겠어? 내가 봐놓은 차가 있는데. 어머님, 그런 거 선물이라고 막 사주면 버릇만 나빠져요. 본인이 그렇게 좋은 차 타고 싶으면 차주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엉망인데 차만 좋으면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욕먹는다고요. 오늘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아마 제가 저렇게 말하면 남편 귀에도 들어갈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역시나 삐져 있더라고요. 대체 왜 삐졌는지는 이해할 수 없어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제가 달래줘야 하는 의무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3일이 지났나? 갑자기 남편이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왔는데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말이었죠. 나 차 폐차했어. 뭐? 멀쩡한 차를 왜 폐차해? 당신 미쳤어? 멀쩡하긴. 하나도 안 멀쩡했어. 그래서 내가 외제차 생일 선물로 받고 싶다고 그런 건데. 나 이제 차도 없는데 생일 선물로 사주면 안 돼? 진짜 고장 안 내고 잘 타고 다닐게. 응? 여보, 출퇴근하려면 차는 있어야 하잖아. 불편하게 어떻게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녀 내가. 당신이 당신 차 폐차시킨 건데 왜 내가 외제차를 사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버스를 타고 출근하든 지하철을 타든 걸어가든 당신 알아서 하세요. 남편이 싸지른 똥 치우려고 결혼한 게 아니거든. 난 네 와이프지
네 엄마가 아니니까. 남편의 속내가 훤히 보이는 짓에 더는 반응해주지 않았습니다. 폐차시키고 오면 제가 차를 사줄 거라는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진짜 웃기지 않아요? 저러니 머리 나쁘단 말을 들어도 지가 머리 나쁜지 모르고 살잖아요. 어차피 지 분에 못 이겨서 저지른 일인데 제가 거기에 일일이 반응해주면 더 날뛸 게 분명하니까 애초에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그 이후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답니다. 남편은 출퇴근을 지하철 타고 하더라고요. 불편한지 집에서 계속 투덜대는데도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놈이 또 사고를 친 겁니다. 어쩐지 이날은 제 눈치를 막 보면서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먼저 불이 나게 나가더니 제 차를 타고 출근했더라고요. 그것도 저 몰래 간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이 정도 선에서 그쳤다면 제가 사연을 쓰지도 않았겠죠. 이날은 제가 휴무 신청해서 집에 있었거든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도 몰랐어요. 제가 차가 망가진 걸 안 건 바로 다음날 출근할 때였습니다. 저는 누가 제 차를 박은 줄 알고 바로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요. 근데 웬걸 범인이 남편이더군요. 일단 사진을 찍어두고 택시 타고 출근했네요. 도무지 일이 손에 안 잡혀서 반차 내고 집에 돌아갔죠.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얼굴 앞에 들이밀면서 따져 물었어요. 미쳤어? 이제 내 차도 폐차시키려고 작정한 거야? 너 이거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나 아니야. 내가 했다는 증거 있어? 방금 퇴근하고 와서 피곤한 사람한테 난리야? 증거가 없어? 너 바보냐? 블랙박스에 다 찍혀있는데 증거가 없긴 왜 없어? 대체 내 차로 뭘 한 거야? 뭘 했길래 사이드 미러는 덜렁거리고 차 문이 다 긁혀있냐고. 나도 억울해. 주차장에 좋은 자리가 거기 한 군데였는데 그 옆에 어떤 놈이 주차를 역같이 해놨잖아. 그래도 어떡해. 주차는 해야지. 그 차 안 긁으려고 하다가 반대편 벽에 사이드 미러가 눌리면서 차가 다 긁혔더라고. 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너 내가 준 물건들 전부 뺏기고 싶어? 차도 없는 마당에 알몸으로 회사 출근해 볼래? 이 집에 네 물건은 네 몸뚱아리 하나뿐이면서 감히 내 차를 몰래 타고 나가서 사고까지 내고 와? 너 내 손에 진짜 죽어볼래? 저는 열받을 대로 받아서 남편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아니, 막말이 미친 듯이 나왔죠. 이 상황에서 저처럼 하지 않을 사람 있나요? 제가 악을 쓰면서 남편에게 대들자 남편은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목소리를 더 키우더라고요. 내가 배상해주면 될 거 아니야. 넌 무슨 애가 이렇게 정이 하나도 없냐? 야, 수리비 그깟 내줄게. 얼마면 되는데? 3만 원? 5만 원? 자자, 먹고 떨어져라. 남편은 5만 원까지 불러놓고 10,000원짜리 3장을 던져주고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가 먼저 수리비 내준다고 했으니까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은 줍지도 않고 다음날 바로 수리점에 갔습니다. 수리비 견적서까지 뽑아서 남편에게 가지고 갔죠. 남편이 하나 간과한 사실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제 차는 외제차라서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멍청이라니까요. 아직도 삐져서 작은 방에 숨어있는 남편을 불러냈고 견적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수리비 준다며? 내놔. 견적서에 적힌 금액 보이지? 뭐 3만 원? 5만 원? 참나. 그 돈으론 내 차 바퀴에 공기도 못 넣어. 그니까 얼른 수리비 내놔. 300만 원? 무슨 수리비가 300만 원이 나와. 너 나한테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냐? 있는 년들이 더 한다더니 대출금도 같이 안 갚아주면서 그깟 사이드미러 하나 박살났다고 300만 원? 하하, 야,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뽑아왔냐? 사람을 속이려면 제대로 속여야지.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어디 속는 척이라도 하겠냐? 너야말로 정신승리 그만하고 못 믿겠으면 같이 가. 수리점에 가서 물어보자고. 이 견적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짜인 거 확인하면 당신 300만 원 무조건 내놔. 알겠어? 남편은 제가 진짜로 견적서를 위조해서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건지 실실 웃으면서 따라 나오더군요.
택시 타고 수리점에 도착할 때까지 나불대더니 수리점에서 똑똑히 알려주자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됐죠. 여보, 내가 미안해. 난 수리비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정말 몰랐어. 진짜야. 나 돈 없는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나한테 300만 원이 어딨다고 수리비를 진짜 받으려고 그래. 한 번만 용서해주라. 돈 말고 내가 다른 걸로 갚을게. 당신 말대로 대출금도 아직 남았단 말이야. 남편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싹싹 빌면서 자기는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돈이 없는 것과 제 차를 망가뜨린 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제가 남편이 저렇게 무릎 꿇고 빈다고 해도 받아주고 말고는 제 결정권이니까요. 수리비 300만 원 줄래? 나한테서 받은 물건 다 내놓을래? 수리비 300만 원 줄래? 너네 엄마 집으로 쫓겨날래? 수리비 300만 원 내놓을래? 아니면 이혼할래? 저는 남편에게 협박하듯이 남편을 몰아붙였습니다. 남편은 또 이혼이라는 말에 넙죽 엎드리면서 잘못했다고 수리비 300만 원 갚을 때니까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매달리고 난리가 났었죠. 남편 말대로 저도 이번 일은 절대 안 넘어가고 꾸역꾸역 수리비 300만 원을 다 받아냈네요. 당신 정말 독하다. 그래도 내가 당신 남편인데 어떻게 100원도 안 깎아주고 수리비 300만 원을 다 받아가? 당신 그렇게 돈에 집착하다가 돈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다고. 적어도 당신보단 평생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내 걱정은 고마운데 당신 앞날부터 걱정하는 게 어때? 당신도 몇 년 지나면 어머님 노후 잘 지낼 수 있게 용돈도 챙겨드려야 하잖아. 안 그래? 남편은 제 말에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맞는 말만 하는 저에게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씩씩대면서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게 매번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왜 걸어오는지 모르겠더라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반은 간다는 말도 있는데 저놈은 그걸 왜 모르는 건지. 그래도 매번 제가 이기는 싸움이라 그나마 버티고 살았는데요. 남편과 이혼하게 된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하니까 자리 비우시면 안 돼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집에 있는 물건들 위치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물건을 여기저기 옮기는 성격은 아닌데 이상했죠. 근데 또 신기한 건 남편에게 이게 어딨냐 저게 어딨냐 하면 남편은 귀찮아 하면서도 한 번에 다 찾아줬어요. 당신 요즘 왜 그래? 내가 물건을 쓰고 나면 제자리에 두라고 몇 번을 얘기해. 돈 관련된 일 아니면 다 필요 없다 이거야? 이런 것도 하나 관리 못하면서 돈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참. 당신 내 성격 몰라? 나랑 몇 달째 같이 살면서 내가 물건들 막 어지르는 거 봤어? 분명히 출근 전에는 화장대 위에 있었는데 혹시 당신 내 화장품 써? 나 피부 예민해서 화장품 아무거나 못 쓰잖아. 의심할 걸 의심해라. 매번 일이 안 풀리면 전부 내 탓이지. 맞아요. 사실 남편이 결혼하고 사고를 하도 많이 쳐서 제가 무슨 일만 있으면 남편 탓을 한 건 맞는데요. 이번엔 진짜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남편에게만 이런 말을 들은 것도 아니어서 더 혼란스러웠죠. 다른 날에는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는데 다짜고짜 저에게 언성을 버럭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 왜 안 오니? 내가 지금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아무 소식이 없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님 댁에 간다고 했나요? 너희 김치 다 먹었다고 해서 내가 가져가라고 했잖아. 근데 왜 여지껏 안 와? 너 늙은 시엠이 훈련시키냐? 기다리면 올 줄 알았더니 한참을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어서 전화했다. 근데 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고 챙겨주려고 해도 네가 이딴 식으로 나오니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어? 얼른 와서 김치 가져가. 분명 전 시어머니한테 받은 연락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시어머니가 말한 날에 정확하게 통화 내역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한두 번에 그쳤다면 또 그러려니 할 텐데 한 달이 넘도록 그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믿어지시나요? 냉장고에 리모컨이 들어가 있는 건 기본이고 제가 바르던 립스틱이 신발장에 들어가 있고 한 번은 집에서 밥을 먹다가 잠시 업무 전화로 베란다를 갔다가 왔더니 밥그릇이 통째로 사라진 거 있죠? 남편에게 물으니 제가 다 먹고 치우고 갔다는데
물어볼 사람이 남편밖에 없으니 믿을 수밖에요. 하여튼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있다 보니 저 스스로도 위축되고 말았죠. 옆에서 남편은 건망증 아니냐며 투덜대지, 시모는 자꾸 전화해서 왜 오기로 했는데 안 오냐며 압박 주지. 저도 모르게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고 말았죠. 더군다나 하루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회사 사람들한테 썰을 풀었더니 치매 초기 증상 아니냐고 진지하게 병원 가보란 말까지 들었네요. 그쯤 되니까 제가 정상이라는 것에 확신이 들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후로 회사에서도 괜히 눈치가 보이는 건 물론이었고요. 여보, 내가 요즘 정신이 진짜 이상해진 것 같아. 사람들 말로는 치매 초기 아니냐고 병원 가보래. 당신이 보기에도 내가 그렇게까지 심각해 보여? 나 진짜 병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볼까? 치매는 무슨, 괜히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 치매 검사 비용이 한두 푼인 줄 알아? 당신 그 뭐냐? 최근에 회식 많이 하더니 술 때문에 그러는 거네. 그러니까 술을 좀 작작 마셔. 일주일에 두세 번꼴로 술을 마시는데 네 정신이 멀쩡한 날이 있겠냐? 저는 남편의 그럴싸한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히 저도 아직 젊으니까 치매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병원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원래 크게 아픈 게 아니라면 병원을 잘 안 가는 성격이기도 했거든요. 며칠 뒤 시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대뜸 저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너 정말 잘 생각했다. 진작 그랬으면 얼굴 붉힐 일도 덜 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생각보다 일찍 결정했으니 네, 그건 칭찬하마. 이제야 나도 마음이 한결 놓이네. 네? 뭘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어머님,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잘못 걸기는 내 며느리한테 잘만 걸었구만. 네가 우리 아들한테 네가 가진 땅이랑 건물 2채 그거 우리 아들 명의로 해주겠다고 했다면서. 그 말 듣고는 요 근래 근심 걱정이 싹 내려갔잖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남편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남편이 그러던가요? 제가 제 땅이랑 건물을 자기 명의로 하게 해주겠다고? 어머님, 저 남편이랑 잠깐 통화 좀 할게요. 저는 시어머니 말씀에 어이가 없었어요. 이 남자가 한동안 조용하더니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는구나 싶었죠. 전화를 끊으려는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전화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했거든요. 요즘 네가 자주 깜빡깜빡하더니 그래서 기억을 못하나 보네. 젊은 애가. 네가 우리 아들이랑 구두로 약속까지 다 했잖아. 아들이 녹음했다고 들려주던데. 기억 안 나면 너도 아들한테 연락해서 네가 직접 녹음한 거 들어봐라. 들으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잖니? 시어머니는 저를 안타깝게 여기는 듯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전화를 먼저 끊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세상이 저를 상대로 몰래 카메라라도 찍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머리까지 아플 지경이었죠. 저는 시어머니 말대로 남편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통화했던 말을 고스란히 전해주자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군요. 정말로 저만 기억 못하는 그 약속이 사실이라며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다니까요. 당신 정말 하나도 기억 안 나? 역시 이럴까봐 녹음해놓길 잘했다니까. 아, 녹음본 들려주기 전에 말해두는데 이 녹음 당신도 합의한다고 해서 녹음한 거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혼이니 뭐니 협박도 안 통한단 소리야. 알았지? 저는 남편 말은 대충 귓등으로 듣고 얼른 녹음을 틀어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입가에 미소를 숨기지 못하고 녹음본을 들려줬는데요. 물구나무 서서 들어도 제 목소리임이 확실하더라고요. 제 표정이 어두운 걸 남편이 알아챘는지 갑자기 제 손을 붙잡고는 남편 표정도 점점 어두워지더군요. 그때 정말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싸우기를 많이 싸워도 부부잖아요. 남편 눈을 마주하니까 분명 무슨 일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불길한 징조 말이에요. 역시나 그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고 남편이 하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은
당신한테 해줄 말이 있어. 당신이 힘들어할까봐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더는 숨길 수가 없게 됐네. 당신 치매 초기 진단 받았어. 얼마 전에. 우리 같이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온 것도 기억 안 나지? 안 날 거야. 당신 검사 받고 병원을 나오자마자 전부 까맣게 잊어버렸으니까. 저는 남편 말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남편이 병원 진단서를 보여줬어요. 진단서 이름에 적힌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전부 제게 맞았죠. 말도 안 돼. 내가 치매 초기라고? 회사에서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는데 뭔가 잘못됐어. 나 다시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볼래. 지금은 기억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다녀올게. 당신 이날도 그랬어. 검사 받으러 가는 그날도 전부 기억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그랬다고. 여보, 인정해. 진단서까지 보여줬는데 왜 못 믿는 거야? 당신 정말 안 되겠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도 나한테 넘겨. 당신 이 정신으로 투자금 관리 못해. 당신도 느끼잖아. 여러분,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남편이 종일 저를 따라다니면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에 주식까지 넘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상해도 너무 수상하니까 소형 카메라를 사서 집안 이곳저곳을 설치하고 또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도 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당연히 정상이라고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준 진단서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시죠? 저도 진단서 때문에 70%는 믿었는데요. 의사인 친구에게 보여주니 네, 한눈에 봐도 이건 조작된 진단서 같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제게 의사 친구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기에 이딴 허술한 진단서로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겠죠. 이제야 퍼즐이 딱딱 맞춰지더군요. 저는 치매가 아니었고 남편은 저를 치매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집안 물건을 옮겨놓고 제가 깜빡한 것처럼 가스라이팅까지 하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느낌상 시어머니도 한패인 듯 했습니다. 그러니 제게 매번 전화해서 왜 안 오냐고 소리쳤겠죠. 남편이 씻을 때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어서 제 목소리가 녹음된 음성 파일을 제 핸드폰에 전송하고 흔적은 모조리 지워놓았어요. 알아보니 음성 변조 어플로 변조한 제 목소리라더군요. 여보, 퇴근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자. 당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이제 내 말 믿어주는 거야? 그래, 잘 생각했어. 너무 오래 고민해도 머리만 아프지. 나 곧 있으면 퇴근이니까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갈게. 참 여보, 인감도장 잊지 말고 꼭 챙겨와. 남편은 제 전화에 신이 나서 웃음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아주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스타일이었죠. 아무튼 저는 진단서가 가짜라는 걸 밝혀준 의사 친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아유, 우리 아가 왔니? 오는 길 힘들진 않았고 정신도 온전치 못하면서 왜 따로 왔어? 우리 아들이 네 회사 앞으로 데리러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잘 찾아왔으니 됐어. 그 정신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리기 전에 얼른 우리 아들 명의로 바꾸자꾸나. 인감도장 가지고 왔구나? 변호사님,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치매 걸린 와이프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저한테 전 재산 양도하기로 했거든요. 아픈 아내를 둔 남편인 제가 해야 할 도리니까요. 저는 어떠한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갔어요. 남편 뺨을 냅다 때렸습니다. 사무실 안이 울릴 만큼 소리가 컸죠. 변호사에게 남편이 위조한 진단서를 보여줬고 의사인 친구가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이건 제가 얼마 전 대학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받은 진단서예요. 당연히 정상으로 나왔고요. 저놈들이 제 재산을 뺏어가려고 진단서까지 위조해서 저를 심신미약자로 만들려고 한 연놈들이라고요. 무슨 소리라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왜 이래? 당신 아직도 치매라고 못 받아들인 거야? 이런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변호사님 앞에서 부끄럽게 그만하지 못해? 거기 우리 며느리 친구 의사라고 한 것 같은데 의사면 이렇게 진단서를 가짜로 만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친구가 정신이 안 좋고 그러면 납득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딴 거나 만들어주는 게 무슨 친구라고? 얘, 너 당장 저 친구랑 연 끊어라. 네 인생에 하나도 도움 안 될 친구야. 내가 딱 보면 알지. 내 인생에 하나도 도움 안 될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야. 변호사님, 이 녹음도 저 사람들이 목소리 변조해서 만든 거라네요? 제 목소리가 아니라요. 이러면 저 사람들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전 절대 합의해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거든요. 네,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허위 진단서 등 작성죄로 처벌할 수가 있죠. 그런데 친족상 도래라는 특례 제도가 있어서요. 고소하더라도 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죄와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형을 면제받을 수가 있거든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태블릿에 다운받아온 영상 하나를 보여주며 말했죠. 이걸로도 충분히 이혼 소송은 할 수 있지 않나요? 저 위자료도 청구하겠습니다. 저들이 저를 심신미약자로 만들고 제 돈까지 괄취하려 했던 시간에 대한 위자료요. 그건 제가 집 곳곳에 숨겨놓은 소형 카메라에 찍힌 영상인데요. 남편놈이 제가 썼던 물건을 곧바로 옮겨놓고는 뻔뻔하게 모르는 척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죠. 심지어 제 휴대폰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는지 몰래 가져가 시모와의 통화 기록을 남겨둔 것도 모조리 찍혀 있었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남편분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까지 벌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사소견에 의해 치매 상태인 게 인정이 되면 명의 이전에 대한 모든 계약은 이전 무효 처리가 됩니다.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셨어도 원하시는 소유권은 인정받기가 매우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산 괄취를 목적으로 의사소견서를 허위 작성하셨으니 이혼 청구에 대한 아내분 소 제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러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로 눈치를 막 보다가 시어머니가 먼저 무릎을 꿇길래 공범이라는 걸 확신했네요. 남편도 시어머니 따라 무릎을 꿇었고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우리 아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내가 전부 시켜서 한 일이야. 그러니 이혼 소송만은 하지 말아다오. 네가 자꾸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 아들한테 이혼으로 협박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네가 다시는 이혼 소리 못하게 겁만 살짝, 아주 살짝 주려고 했던 게야, 응? 맞아. 엄마 말이 사실이야. 내가 못나서 자존감이 낮아서 당신한테 화풀이 한 거야. 내가 미안해. 나도 다 잘못했고 전부 다 사과할게. 그리고 따지고 보면 당신이 공동명의로 안 해줘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그래, 아가, 네가 너무 심하긴 했지. 너희가 결혼한 지 몇 달인데 공동재산이 없는 게 말이 돼? 그것도 여자가 재산이 너무 많으면 집안이 망해요, 망해. 아들 명의로 바꾸면 내가 얻는 게 뭐가 있다고 이랬겠어. 다 니들 잘 살라고 내가 도와준 거지. 이혼 소송할게요, 변호사님. 지금 바로 할 수 있나요? 저들은 저에게 사과를 하고 싶은 건지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변명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소송하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제 왼다리, 남편은 제 오른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당신이 나랑 정말 못 살겠다면 이혼해줄게. 대신 소송 말고 합의로 해주면 안 될까? 나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래. 당신 알잖아. 당신한테 수리비 300만 원까지 갚고 땡전 한 푼 없는 거. 우리 엄마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제가 소송 없이 협의 이혼을 했을까요? 네, 사실 남편과 시모가 감히 저를 치매로 몰아갔지만 그 함정에 제가 빠지지도 않았고 재산 피해액이 없으니 제가 원하는 대로 큰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제가 마음 바꾸고 소송 걸까봐 법원 출석에 적극적으로 임했고요. 가장 빠른 날에 협의 이혼 신청서를 냈고 아이도 없어서 숙려기간 모두 출석해 2달 만에 빠른 이혼을 했죠. 만약 소송을 진행했더라면 1년에 가까운 기간을 수고스러웠을 텐데 시간과 노력을 아꼈다는 점에서 협의 이혼이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 말이에요. 굳이 제가 복수를 하지 않아도 돈에 목마른 전 남편 놈이 저 때문에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결혼 생활할 때 재개발한다던 지역에 투자했던 게 이제야 빛을 발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돈에 로또 1등에 당첨된 기분이었죠. 이거 제가 전 남편에게도 알려줬던 정보였는데 바보 같은 놈이 제 말은 안 듣고 거긴 망할 거라며 투자하지 않았던 지역이었죠. 아주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때마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1년 만에 듣는 전 남편 목소리더군요. 당신이 예전에 알려줬던 재개발 지역, 거기 당신은 투자했었지? 분명 망할 거라고 했는데, 에이씨, 아까워 죽겠네. 그 돈만 있었어도 이렇게는 안 살 텐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재산 안 물려주겠다고 죽어서도 가지고 갈 거라는데, 나 이제 어떡하지? 소연아, 나 이제 돈 한 푼도 없어. 정말 거지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정보 하나만 알려주라, 응?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네?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딱 너한테 하는 말인가 보다.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한텐 정보 알려주고 싶지 않아. 바쁜 사람 붙잡지 말고 끊어. 소연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주라, 어? 네가 알려준 정보로 투자했다가 대박 나면 내가 몇 배로 돌려줄게. 2배, 아니 5배로 돌려줄게. 그러니까 돈도 좀 빌려주면 고맙겠는데 오갈 데 없는 사람 불쌍해서라도 한 번만 살려주라. 너 아니면 길바닥에서 자야 하는데 너도 내가 그러길 원하는 건 아니잖아. 한심하다 한심해. 그러게 있을 때 잘했어야지. 지나간 버스가 다시 돌아오는 줄 알아? 오케이, 노숙자한테 봉사하는 셈 치고 인심 한번 쓸게.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거기 투자해봐. 정말이야? 역시 소연이 너밖에 없다. 돈은 안 빌려주는 거지? 그래도 이게 웬 떡이냐? 네가 알려준 정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투자해야지.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전 남편은 대출받았는지 사채를 썼는지는 몰라도 며칠 후에 제가 알려준 곳에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했냐고 확인하길래 했다고 뻥쳤죠. 제가 거기 투자를 왜 합니까? 곧 망할 주식인데.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 후에 이상한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는데요. 전 남편이 또 흥분한 목소리로 욕까지 하면서 왜 이거 주가가 점점 떨어지는 건데? 너 나한테 개 주식 알려준 거 아니야? 엿 먹어보라고, 나 죽으라고. 이거 오르는 거 확실해? 아니면 나 진짜 죽는다고, 박소연. 귀 아파. 네가 공부를 똑바로 안 해서 작은 변동에도 심장이 철렁하는 거지. 원래 주식은 내려갔다가 확 오르는 게 주식이야. 그거 잠깐 못 참으면서 무슨 떼돈을 벌겠다고. 하기 싫으면 때려쳐. 나도 너한테 알려주고 아까워서 후회했으니까 빼고 싶으면 빼라고. 제가 세게 나가니까 전 남편은 금세 꼬리를 내리면서 그렇냐고 저만 믿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정말 멍청하죠? 복수할 상대가 이렇게 멍청하면 복수할 맛은 좀 덜한데. 재미는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결국 얼마 못 가서 그 종목은 연이은 하한가로 거래 정지가 되어버렸죠. 주식한다는 애가 뉴스도 안 보고 제 거짓 정보만 철석같이 믿은 잘못이죠. 전 남편에게 미친 듯이 전화가 왔었지만 제가 그걸 받겠나요? 이상한 번호나 모르는 번호로 오면 절대 안 받고 전부 차단했네요. 저는 악마에게 뺏길 뻔한 제 재산을 지켰고 점점 불어나는 재산으로 뷰가 좋은 집을 하나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부모님을 이사해드렸어요. 또 제가 가진 건물 2채는 부모님이 관리 중이고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아빠가 놀러 가셨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허리를 삐끗하셨다는 거예요. 네 아빠는 아직도 자기가 20대인 줄 아나 봐. 원래도 허리 안 좋은 양반이 왜 저리 날뛰나 몰라? 네 엄마가 요리를 못해서 병원밥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네 엄마는 자기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줄 알아요. 여보, 거기는 치료받는 곳인데 그렇게 누르면, 아이고, 내 허리. 아빠가 워낙 장난기가 많으셔서 엄마한테 매번 혼나시거든요. 알면서 꼭 저러신다니까요. 그래도 꾸준히 치료받아서 지금은 많이 호전됐다고 들었어요. 아마 이번 주 내로 퇴원하신다고 하니까 아빠 퇴원하는 날에 가서 부모님이랑 맛있는 거 먹고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려고 합니다. 참, 제 입으로 이런 말은 조금 부끄럽긴 한데 부모님은 제 덕분에 노후가 즐겁다면서 특히 아빠가 모임을 나가면 제 자랑을 끊임없이 한다고 들었어요. 엄마도 그 얘기를 해주는데 웃음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웃으시는 모습 보려고 자식인 저는 더더욱 돈을 열심히 벌고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최근에 봉사와 기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사는 게 보람도 있고 기분도 좋길래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재테크 공부를 꾸준히 해서 그 돈으로 불우한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